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문명의 정점에 대비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문명의 정점은 아까 말한 대로 체계화인데요. 그 체계화에서 결국 인공지능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컴퓨터가 함께 엮어지면서 체계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로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인공지능을 이렇게 다른 거 생략하고 핵심 기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대상 적용. 네, 여기네요.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나보다 잘하는 인공지능, 나만큼 잘하는, 나보다 잘하는, 나는 할 수 없는 영역도 해내는 인공지능,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요걸 토대로 오늘 이따가 토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만큼 잘하는 영역의 인공지능의 모습들인데요. 대표적인 기술, 최근에 나온 기술만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우선 로봇이 자전거 타는 모습인데요. 중심을 잡아서 탄다라는 게 쉽지는 않는데 이것도 한 1, 2년 전에 나온 기술이에요. 최근 AI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이거는 표정을 지금 만들어내는 대화를 들으면서 이 로봇은 특별한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과 눈맞춤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 방송과 로봇의 인터뷰 중 사회자의 마지막 질문이 인류를 파괴시키고 싶냐는 질문에 소피아는 그렇다고 답해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그저 웃고 넘길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가능하면 이 행동에다가 현재 지능 인공지능을 투입시킵니다. 현재 지능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로봇이라는 움직임에 이제 탑재가 됐죠. 자, 이것은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현재 전국에서 이게 수학 문제 푸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데 현재 800개 대학 가운데서 400여 모의 입시에서 80%가 나왔습니다. 1, 2년 이내에 수능 100점이 나온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점이 나오면 좀 곤란한 일이 벌어지죠. 사실 수능이면 인간 역량을 테스트하는데, 인지 역량 테스트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거기서 100점이 나오면 인간이 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냐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죠. 97년에 체스에서 인공지능이 이겼거든요. 그리고 체스 시장이 지금 다 죽어버렸죠. 그 다음에 2011년에 퀴즈쇼에서, 세계 퀴즈쇼에서 인간을 제꼈습니다. 이제 퀴즈쇼도 더 이상 가치가 없어져 버리죠. 바둑에서 알파고가 이겼죠. 바둑 시장도 사라져갈 겁니다. 이제 사라진다는 말은 시합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거죠. 취미로서는 하지만 이번에도 5월달에 바둑대회가 어떻게 열린 줄 아세요? 인공지능 바둑대회가 열리고 8구단짜리들이 거기서 훈수 두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자, 그 다음 이제 그 시험에서 서술식도 컴퓨터가 지금 평가하는, 일본에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앞으로 3, 4년 이내에 서술식 평가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AI 로봇의 이용해 로봇은 특별한 알고리즘을 통해 사람과 눈맞춤. 그 다음에 이제 나보다 잘하는 영역에서 몇 개 좀 살펴보죠. 나보다 잘하는 영역은 아무래도 IBM computer system named Watson won Jeopardy. But the real winner, humankind. But can technology think? 자, 이게 왓슨이 퀴즈쇼에서 이겨낸 결과인데요. 이 왓슨은 현재 수준이 알파고하고 버금갑니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이 왓슨이 훨씬 더 그 시스템이 좋아요. 현재 병원에서 진단이라든지 처방 이거 지금 다 왓슨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단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에 진단했을 때 오류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해보는 거. 대충 30%. 네, 현재 50%입니다. 알려진 건 10%고요. 40%는 여러분들이 발견을 못하고 병원에서만 발견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발견하고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네. 사건이 안 생길 정도는 안 알려주고 끝나버리죠. 이게 50%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에게 진단을 맡겼더니 오류가 1%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통계를 가지고 의사 역할을 규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인공지능이 진단 처방을 한 것을 마지막에 의사결정만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정책 위반 중이에요. 굉장하죠. 네. 이게 지금 이제 왓슨의 힘입니다. 이번에 페퍼에 탑재됐죠. 페퍼 손정희 회장이 개발한 로봇 있잖아요. 거기에 탑재됐는데 완전 정말 혁신입니다. 혁신.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바깥에서 출입문에서 상담하는데 오고 가는 사람 질문하는 걸 다 말해줍니다. 그냥 그대로 대화가 다 됩니다. 영어로 하든 일본어로 하든. 예. 여기 예금하면 금리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금리가 얼마고 이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한국어가 인공지능으로 바꾸기에 제일 어려운 언어입니다. 지금. 이게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바꾸기 어렵다는 말은 지금 사람의 역할이 크다는 거. 네.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또 기계화가 늦게 된다는 소리고. 네, 그래서 문제가 좀 되긴 한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왓슨이 지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이면 이제 한국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 왓슨과 알파고 두 인공지능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결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여기 농구 시합을 하고 있으면 여기가 프로그램이 돌고 카메라가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오면서 기사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농구 시합 끝나면 3분 이내에 기사가 전 세계로 송출이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더 큰 역할을 하는 게 지진이죠. 지진 딱 걸리면 지진파 딱 걸리면 1분 이내에 기사가 쓰여져서 전 세계로 나갑니다. 사람이 기사 하나 쓰려고 자료 분석해서 언제 씁니까?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나온 기사 중에 10%가 기계가 쓴 기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로봇이 기자로 일하는 회사가 따로 이제 신문사가 따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교육받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죠. 예, 쓰기가 대학 졸업에도 힘들고 논문 쓰기도 힘들고 하는데 지금 쓰기를 그냥 이 로봇이 하니까 인간 역할의 가장 정점에 있는 걸 지금 해버리는 거죠. 근데 실은요 로봇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운 일은 쓰기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 어느 쪽이 제일 어려워하는지 아세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거는 지금 이제 못해요. 로봇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영역이에요. 읽기 왜? 나라마다 언어가 다 다른 거죠. 내가 아무래도 기대오지 않아요. 이제 언어 다른 거는 뭐 어차피 통역 자동 번역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현재 읽기가 안 돼요. 네? 사고가 안 되니까. 네, 로직이 쓰기는요 로직이 간단해요. 기사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렇게 씁니다. 쓰기 알고리즘은요. 자, 스포츠 기사예요. 스포츠 기자예요. 로봇 기자예요. 그러면 이제 분야가 정해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물어요. 지금 사람들이 스포츠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스포츠가 뭐지? 하고 물으면 빅데이터, SNS 데이터 쫙 전부 검색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들이 위로 오겠죠. 1등, 2등으로. 그러니까 하나하고 삼성이 야구다. 그럼 야구다 이렇게 잡혀요. 두 번째 알고리즘 질문이 이렇게 물어요. 그 중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으냐 그럼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서로 답변하는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하나삼성의 승부다. 그러면 주제가 하나삼성이 승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은 하나삼성의 승부가 어떻게 될 건지 그 빅데이터 근거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삼성에 비해서 어떤 근거로 이길 것이다.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런 근거를 제시하죠. 근거를 이제 신문 기사라는 게 육가원칙 로직 있잖아요. 그 로직에 맞춰서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기사 딱 지가 스스로 기사를 써내는 거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쓰기가 더 쉬운 거죠. 근데 읽기는 이 문장 속에 있는 데이터들의 연결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읽기가 되는 순간 인공지능이 읽기를 하는 순간 흔히 말하는 강한 인공지능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인공지능이 태어나서 딱 지구촌 전체의 지식을 한번 쫙 훑어보더니 아니 인간들이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렇게 싸우고 맨날 나쁜 짓만 이렇게 골라서 해. 인간을 죽여야 우리가 다 평화롭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읽기 인공지능이에요. 읽기 인공지능이 태어나면 그날로 지구에 인간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로봇이 평가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예, 대단한 인공지능이 그때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사실은 부족하지만 저희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인지기술이 있죠. 이 인지기술이 알고 보니까 그 로봇이 글을 읽는 기술이었어요. 네, 내일부터 한번 해보시면 와 진짜 이렇게 글을 읽는구나. 예, 기계도 읽을 수 있고 어린 아이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이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사가 쓰여지고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파워를 보도입니다. 아시는 뉴스죠? 예, SF 문학상 써가지고 그날은 로봇이 썼는데 1차 심사를 통과해가지고 뉴스권이 됐었죠. 예. 소파에 앉아 실시한 2차에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인공지능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로봇 어드바이저입니다. 투자를 요즘에는 전부 기계가 하는 거죠. 분석 자체를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무인 택시 예약은 지금 일본에서 시작했습니다. 아직 실험 중이고요. 앞으로 2, 3년 내에 이제 일반화됩니다. 우리는 2020년에 모든 도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화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A Rusia. To Russia. Tú, And you? everywhere. Sería increíble algún día verte en México. It would be amazing to see you someday in Mexico. I would really like to visit you. 지금 이 장면이 지금 1년 전에 개발된 MS에서 개발한 자동 통역 시스템 스카이프. 지금 여러분 쓰는 스카이프에 있어요. 스카이프에 여러분 지금 바로 그 기능만 딱 클릭해주면 내가 문장을 쓰면 저쪽에서는 자기 나라 문장으로 듣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어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영어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완벽 수준입니다. 중국어 막 이런 데는 지금 한국어만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멕시코하고 지금 미국하고 얘들끼리 통역하는데 거의 무리 없이 일반 대화는 거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일본어로 하는 거 한번 보실래요? Me gustaría mucho visitarte algún día. I'm gonna try and kiss girls I've never met before using this translation device. Idiot. 이 정도는 굉장히 길죠? 예, 이 정도 긴 영어를 この翻訳デバイス、イリを使って初対面の女性にキスを挑みます。 Alright, let's go do this. Hello. こんにちは。 I know this is sudden, but can I try and kiss you? 突然ですが、あなたにキスしてもいいですか？ It's very normal in the UK. イギリスでは普通のことだよ。 Hey, just one kiss. 네, 지금 현재 독립된 하나의 그 메모리 카드처럼 되는 거 하나,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일본어 전체 대화가 다 가능합니다. 지금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거 나왔죠. 여기 이어폰, 독립 이어폰, 인터넷 되는 거 하나 뽑으면 바로 외국인하고 바로 통화하고 대화하고 바로 들리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우리 교육에서 외국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대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제 예측에는 한 4, 5년 이내에 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과정 다시 한번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2015년 개편은요, 인공지능을 대비한 개편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코딩 교육 하나만 들어가 있고, 개편이 인공지능 대비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4, 5년 내에 개편이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게 외국어예요. 왜냐하면 뉴욕타임즈에서 2년 전에 이미 외국어는 더 이상 학문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계가 번역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인지 역량하고 인성 역량 두 가지를 갖추는데 모든 교육을 쏟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바뀐 거죠. 2년도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다가 지금 그 수학 있죠, 수학. 그러니까 국영수 사과 이게 다 문제입니다. 지금 정보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2달 전에 미국 그 4개 주에서 수학하고 외국어 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뭘로 들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수학 교육의 목표가 수학을 배우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예, 생각하는 사고, 논리적 사고죠. 알고리즘 사고라고 그래요. 논리적 사고라는 게, 여러분, 논리라는 말이 순서 사고인지 아시죠? 순서. 앞뒤 관계를 따져가면서 맞추는 것이 이 사고인데, 이 사고에 있어서 수학이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얘들이 그 사고를 안 한다는 거지. 자꾸 공식 암기해서 쓰기 때문에 이 사고 개발이 안 되고 점수로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려 코딩을 하니까, 코딩은 기계 하나를 움직이려면 1번 스위치 켜고 2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안 가잖아. 예. 이러니까 코딩을 하니까 학생들이 알고리즘 사고, 즉 논리적 사고가 더 잘 개발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4개 주에서 수학하고 영어를 안 하는 대신 코딩 과목을 신청해라. 그럼 코딩 과목 신청한 사람은 수학 외국어를 빼주기로 4개 주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이거는 전 세계 확산은 금방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과목이 뭘까요? 국영수 사과에서.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과목. 수학이죠. 예. 물론 이제 지가 문제를 이해해서 풀지는 아직 못할, 아까 그 나왔지만, 뭐 입력해주면 푸는 건 제일 잘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인간의 역량을 이제 정의를 다시 한 거죠. 이제까지 정의는 이거였어요. 정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한 걸 가지고 기억하고, 기억한 걸 가지고 활용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도토리 키재기 우리의 지금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갑자기 인공지능이 이걸 다 해버리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맡기고, 그럼 이제 인간에게 남은 게 뭐예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썼던 거, 소수만 썼던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알아내는 거. 네, 알아내는 거. 요 기능을 이제 주목하게 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기능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주목하면서 지금 교육이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막 뒤엎어지고 있다. 이걸 지금 교육부에서도 인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예,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서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양은 지금 많이 인지가 됐어요. 그쪽은 아예 개편 자체를 우리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개편 속도가 지금 얼마나 빠릅니까? 엄청나게 빠르죠. 예. 아마 오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바로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 암스테르담을 주무대로 활동하면서 20, 30대 귀족들의 초상화로 명성을 얻었는데요. 인공지능 화가가 렘브란트와 똑같은 화풍으로 남자의 초상화를 그려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인쇄된 이 그림은 유화의 질감까지 똑같이 재현해냈는데요.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딥러닝... 네, 여기에서 이제 명작 그림들을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알파고가 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판매까지 해서 수익까지 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그 서양에서는 알아내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예. 안 그래도 인공지능 선생님을 지난번 신문 그때 받으려고 보니까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중고생들도 많이 원한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외국도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이 전부 코딩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인공지능이 현재까지 상황은 지식을 그 클라우드에다 담아놓고 사람이 물으면 가장 적절한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외워놓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현재 상황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질문하는 단편적인 질문 말고 좀 복잡한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학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비교해서 설명해줘라. 뭐 이런 것까지도 이미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못하는 건데 그럼 이제 무슨 우리가 배워서 저장한다는 게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 인간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좋은 직장을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싶어. 그러면 로직을 짜봐 네가. 그러면 컴퓨터는 이렇게 물을 수 없잖아요. 야, 내 좋은 직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직을 세우는 거죠. 자, 알고리즘입니다. 1번. 야, 지금 내 상태에 대해서 가장 한번 정밀하게 분석 좀 해봐. 그러면 얘가 이제 인공지능이 정보 입력해 주세요 하고 키 뭐 다 입력하라고 올 거라고. 그럼 내 정보를 다 입력해 주면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역량을 평가해 준다고. 그럼 이 역량이 딱 나왔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야, 그럼 이 역량으로 갈 수 있는 전 세계 기업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에 관해서 회사를 좀 골라줘봐. 그럼 이제 이런 건 금방금방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골라줬어. 예. 그 중에서 내가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싶은데 30년 동안에 가장 안정적인 회사만 한번 특징을 골라줘.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서 인공지능에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로직이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을 보고 뭔가 흐름을 만들어갖고 그 흐름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시키는 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수학이 그거잖아요. 수학이 원래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고 순서 절차를 짜가지고 마지막 결과까지 내는 이런 능력이 그건데 수학을 제대로 한다면 그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 수학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수학보다는 코딩이 더 낫다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 버린 거고 이제 외국어는 더 이상 뭐 기계어니까 뭐 이거는 빼버린다 치고 그럼 이제 교육 중에서 정보로 남아있는 교육들은 이제 사라져 가는 거고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게 만들어서 결과를 도출시키냐고. 과학이면 이제 과학에서도 이제 공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학을 지금 내용을 배우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로직을 짜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냐라고 하는 실험 과정들. 어떤 면에서 이제 메이커 운동 있죠. 이게 지금 4세대 운동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게 지금 메이커 운동이거든요. 왜냐면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은 그렇게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사고 테스트입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운전 다 하시죠? 자동차 운전 하시는데 누구 한 분이 좀 모델을 해주세요. 우리 운전 선생님 운전하시죠? 운전. 네, 운전하죠? 그럼 선생님 모델로 해주세요. 자, 각자 다 하시는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자, 키를 가지고 자동차 앞에 섰습니다. 지금 밖에 있습니다. 차는 자동 운전이고요. 자동 운전, 오토매틱이고 키는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꼽아서 하는 겁니다. 자, 그 조건에서 사고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그러면 현실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입증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자, 차 앞에 섰습니다. 키를 꽂고 돌린다. 그 다음에 타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게 로직 사고예요. 이게 알고리즘 사고라고. 다시 꼽았어요. 자, 꼽았어요? 걸렸어요? 열렸어요? 시동이 걸렸어요. 아니, 지금 말고, 문 여는 데서부터. 예, 문 여는 데서부터 다시. 예, 밖에서부터 다시 갑니다. 예, 문 열었어요? 네, 예. 앉아요. 예, 앉았어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동 켜는 데다가. 꼽았어요? 네. 예,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안 밟아요? 밟아야죠. 밟아야지. 하나 또 빠졌습니다. 또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고. 예, 시동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네. 예, 출발해야죠? 예, 문 안 닫았습니다. 근데 이 사고 테스트에서 실수 안 한 사람이 정말 1000명에 1명이에요. 예, 다 문을 안 닫아, 이상하게. 예.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죠? 큰일 납니다. 왠지 아세요? 실제 운전할 때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문 열어놓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사고로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한테 이제 운전 초보자한테 운전하는 매뉴얼을 좀 만들어달라면 틀림없이 문 안 닫고 매뉴얼을 만들 거라고. 그럼 매뉴얼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해도 눈에 보이는 문을 안 닫고 가겠어요? 물어라도 보지. 근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일은 괜찮은데요. 자, 자녀 교육을 잘했던 사람의 결과를 가지고 당신 자녀 교육 잘한 거를 한번 매뉴얼로 써주세요 하면 얼마나 누락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책 읽고 하니까 자녀 교육 잘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왜요? 다 누락이에요. 차 운전하는 거 이거에도 벌써 누락이 몇 개씩 나오는데 10년, 20년 걸리는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인간의 내면 세계를 고양시키는 거나 아니면 학습을 하는 과정이나 얼마나 많은 누락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얼마나 비체계화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위해서 인공지능 얼마나 나와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수학이니 이런 교과목들이 정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빠지지 않고 사고의 체계를 만드는 이런 훈련들이 지금 수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우리가 알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부에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진도 나가야지.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 무슨 권면을 드리냐면 준비하라. 교육부도 오래지 않아서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했다가 2, 3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이제 일반화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전국에 연수도 하고 다른 교사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준비하려고 했을 때 이제 그 로직 짜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기본 로직은 이제 패턴화된 로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비패턴화된 게 있어요. 패턴화된 것은 당연히 짜죠. 그럼 비패턴화된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그거를 찾아내서 그걸 패턴화시키는 그 역량이 우리 역량이에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패턴은 로봇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의 역할은 숨겨진 부분, 그 다음에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부분,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 개인에게 필요한 부분은요, 로봇이 사용되기엔 너무 고가예요. 네, 이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모두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작곡하는 로봇인데 저희 아들도 지금 작은 아들이 지금 실용 음악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것 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진짜 이거 되네. 그래서 내가 야, 너 빨리 그 음악 지금 하는데 빨리 인공지능 음악을 빨리 배워라. 그래가지고 네가 이제 작곡하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다. 얘를 데리고 어떻게 작곡해서 생산을 할 건지를 연구하는 게 네 직업이다. 그래서 어젯밤에 한참 얘기를 나눴거든요. 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설마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번에 그 사람하고 피아노하고 이렇게 둘이서 게임식으로 악보를 가지고 여기 연주를 했거든요. 예,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명곡 같은 거 인공지능이 작곡한 명곡 있잖아요. 베토벤의 음악을 이용해서 만든 명곡 전혀 사람들이 모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흐름입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기상캐스터이고요. 슈퍼카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이미 다 나온 얘기죠. 차가 3D 프린터로 차를 만드는 공장이 이번에 설립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는 이제 3D 프린터로 생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과 함께 자율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럼 자율자동차하고 3D 프린터는 자동차 시장에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현재 지금 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니까 주유소부터 그 다음에 자동차 여러분들 돌아다니면 얼마나 그 대리점들 많아요. 작은 공장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스템상 다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민지 기자.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인데요. 일단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프린터로 만드는 집입니다. 네, 현재 이 집이
그냥 일반 평범한 저택, 좋은 저택 이렇게 보실 텐데요. 중국 수저에 있는 이 저택 프린터로 뽑아냈다고요? 네, 그러니까 잉크가요 유리나 시멘트 이걸 조립한 지금 이렇게 또 80%나 장축시켰어요. 지금 열채입니다. 그죠? 네. 라고 합니다. 좀 합니다. 그게 대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지금 6층짜리인데요. 1억 7천만 원입니다. 1억 7천만 원. 뭐 이거 보통 한 2, 30억 하잖아요. 6층이면. 예. 1억 7천에 짓고요. 이집트에서 2만 채를 지금 수주를 했습니다. 네, 그랬으니까 지금 현실이죠. 그럼 현재 이 사람이 가장 일자리에 많이 투입된 곳이 바로 이 유통직하고 건축직이죠. 두 쪽이 그냥 2020년에 그냥 와장창 다 그냥 풍지박산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 학교에서 그 설계 배우는 그 건축 설계 배우는 학생들, 건축 배우는 학생들 당장 나가면 시장이 없는 거예요. 시장이.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만 그러겠어요? 나머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들 잘 모르고 있어요. 저는 이거 연구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 강의만 한 500번을 이상 했습니다. 전국에. 그거 제가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명견말리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나오고 알파고 뜨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다들 믿기 시작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가 정부에서 대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대안이 없습니다. 전혀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안이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없어요.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한 게 전문가들이 이 대안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대안을 내놓는 게 이렇게 되면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일자리 없이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놓는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제예요. 돈을 그냥 나눠주자. 예. 그래서 이번 스위스에서 300만 원 나눠주는 걸로 해서 투표했다가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스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준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예, 이유는 그렇게 받는 거는 합리적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현재 3천만 원 월급 버는 사람한테 300을 왜 주냐 이거지. 그렇죠.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국가경제 더 후퇴될 거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은 덜 받고 덜 받는 사람이 많이 받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핀란드는 이미 100만 원씩 주는 거를 아예 실험으로 해서 아예 사람 지원하고 좀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바로 지난 선거 때 벌써 나왔죠. 기본소득제 주자고. 성남시가 그거 하고 있죠. 예. 지금 그게 한 문화의 흐름이에요. 전 세계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후진국이나 돈 없는 나라는 꼼짝도 못하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현재 대안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에 대한 뭐 딱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기술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미래가 불행이냐 행운이냐에 대해서 양자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를 해나갈 거냐 하는 것이 정말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머지 하나는 마지막 인간의 능력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그러니까 실업도 있고 또 로봇이 하는 일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문제를 봤어. 그러니까 문제 인지력이 중요합니다. 문제 인지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보니까 로봇이 하고 있어. 그럼 안 해야죠. 그 보니까 로봇이 현재 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해야죠. 그래서 연구해서 그 대안을 찾고 대안을 솔루션까지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 역량이 필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내가 배운 게 뭐든 이제 소용없어요. 내가 배운 건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사회를 딱 보고 여기 구멍이 하나 있네? 빈틈이 있네? 찾았어. 찾아내는 거 알아내는 능력이죠. 알아냈죠. 첫 번째 알아냈어.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서 개발이 되고 있고 다른 로봇이 하고 있고 그럼 버려야지. 다시 찾아.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틈새가 갈수록 많아질까요? 갈수록 줄어들까요? 이런 틈들이. 이것이 이제 2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수렴이 되거든요. 현재는 2단계예요. 쉽게 말해서 보세요. 이중나선형 구조가 발견됐을 때 온 세계가 열광했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중나선형 안에 ATGC가 있는데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중나선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모르는 거 투성이죠. 이중나선형으로 됐다는 거 하나 알았는데 속에 모르는 게 수백 가지야. 이걸 보고 지혜의 무지라고 해요. 지금 뭔가 하나 누가 개발하잖아요.
개발 딱 하나 하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인간이 또 모르는 게 있어. 발견하자마자 속에. 그러니까 하나 발견한 게 모르는 게 더 많아져. 하나를 발견하면 모르는 게 10개야. 그럼 발견 수가 많을수록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는 이 확산 단계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어느 단계가 넘어서야 이제 수렴 단계로 들을 텐데 아직은 확산 단계이기 때문에 지구촌 70억 명이 다 하나씩 붙잡고 해도 연구할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이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내야 돼. 두 번째,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알아내야 돼. 원인이 누가 밝혀놓은 거 아니거든요. 상황을 다 분석하고 그동안 있던 자료를 다 분석해서 체계화시킨 다음에 거기서 원인을 찾아내야 돼. 다시 원인 찾았으면 다시 대안을 찾아야 돼. 대안도 찾아내야 돼. 알아내야 돼. 또 대안을 찾아냈으면 검증 과정도 알아내야 돼. 검증해서 이제 대안이 완성됐어. 그랬으면 그 완성된 걸 제품으로 만드는 것도 알아내야 돼. 제품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또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알아내야 돼. 판매하는 유통 과정도 알아내야 돼. 전부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누가 답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이제 알아내는 그 능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착하고 똑똑하게. 착하고 똑똑하게. 이 교육학의 목적이죠.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다 같이 착하고 똑똑하게. 큰 소리 해보세요. 시작. 이게 50%씩 나와요. 다. 우리나라 다 50%입니다. 착하고 똑똑하게 다 50%씩 나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양에 착하게 영향이 많은 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 순서하고 논리가 있어요. 순서로 보면 착하게를 먼저 해야 돼요. 주변이 착하게 돼야지 인지가 개발되거든요. 옆에서 엄마가 억압하고 막 이래버리면 인지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는 그렇지만 중요성은 인지예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철학의 부재증명이라고 그래요. 자, 둘 중에 하나를 아예 없애보는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가 나와. 자, 착하고 똑똑하게 중에서 인지를 없애봅시다. 아예 없애는 거예요. 지능 자체를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죠? 지능이 없어졌어. 그럼 인간은 뭐예요? 그냥 생물이지. 그죠? 생물이죠. 쌈생각. 그럼 거기에 생물이 착하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아시겠죠? 착하게라는 것은 지능이 생각해낸 결과물이에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너무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는 독립하지 않아요. 착하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사람을 착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걸 인지해야 되는데 필요를 인지하지 않으면 그럼 더 이상 착하게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자, 이제 반대 중요합니다. 자, 착함을 없앴어요. 완전 똑똑해요. 지능의 정점에 도달했어. 자, 이렇게 말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구촌에 있는 지식을 정말 남겨진 이 문명의 모든 정보를 다 읽고 전부 소화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착하게 살까요? 정말 바르게 살까요? 시작. 위대한 인류의 정말 지성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섭취해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체로 다 올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악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봐도 다 이 인류에 남겨놓은 지식을 전체적으로 흡수한 사람이 체계를 다 보면서 나쁘다고 나쁘게 할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자, 덜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똑똑한 능력으로 저 사람 것 취하고 저 사람 것도 뺏어오고 저 회사 것도 뺏어오고 다 뺏어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결과로 이 사람이 받는 선물은 뭐죠? 결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면 인간의 행복은 소외와 존중에서 비롯된단 말이에요. 소외는 불행이고 존중이 행복인데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소외가 일어나면 다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스스로가 만든 함정이 빠진 거죠. 자기의 재능으로 남의 걸 뺏어가지고 결국 자기는 편안하게 사는데 결국은 사람으로부터 독립돼서 자기는 결국 불행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똑똑함이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똑똑하면 그것까지 예측을 했어야 돼. 지능이라는 게 예측이란 말이에요. 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아내는 거니까 결국 거기서 사람이 자기 미래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똑똑함이란 결국 내가 존경받는 사람으로 나를 포지셔닝 하는 거지. 아닌가요?
그러면 인지라는 것은 뭐까지 생각해내느냐?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인지의 정점이거든요. 여러분, 로봇이 태어났을 때 이 로봇이 인간과 같냐 틀리냐를 구별하는 테스트 중에 재미난 테스트 기준이 있습니다. 로봇이면서 내가 로봇인 줄 알고 저 사람도 사람인 줄 알고 나도 로봇인 줄 알고 서로. 그런데 로봇이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들 줄 아는 기술. 대단한 지능이죠. 사람도 그런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내가 존경받는다라는 말은 존경받는 로직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로직이 있다고. 그 로직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똑똑함의 극치인 거죠. 그래서 인지와 인성은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예, 정확한 순간 완성된 인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간관계를 잘 맺도록 모든 과정을 만들어요. 자,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할 때 내 제품 좋아, 너 살라면 사고 말을 말을 이렇게는 하진 않죠. 고객이 필요하는 거를 만들어내고 고객들이 살 수밖에 없도록 서비스를 하고 뭐예요 다?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결국 인성이거든. 저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려고 하는 태도가 인성인데 진짜로 기업가 정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대가로 내가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인지력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알아내는 능력, 요걸 갖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만 이렇게 말로 설명할게요. 나는 할 수 없는 영역은 그겁니다. 이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람의 생각을 기계가 읽어내는 거. 사람의 생각을 기계가 읽어내는 거. Moving a mechanical arm by just thinking about it, or playing a video game using only your mind. It's called brain-computer interface. Or there, the computer can distinguish the two. 뭐가냐면 머릿속에 생각을 읽어내서 로봇을 다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지금 앉아서 이렇게 공도 움직이고 드론도 막 자동으로 이동시키고 하는 이 기술이거든요. 이 기술이 인류의 마지막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이걸 생각으로 전달하는 거? 텔레파시. 네, 텔레파시 기술이죠. 텔레파시 기술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면 구글에서는 여러분 생각을 읽어서 TV 화면에다가 비춰줍니다. 헤드셋 써가지고 읽으면 텔레비전에 여러분 생각한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현재는 화질이 좀 낮긴 한데 앞으로 몇 년 안에 다 개선되죠. 그럼 여러분이 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적인 이미지를 생각할 때 여기서 바로 화면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악한 생각해도 네, 이게 현재 마지막 기술인데 이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됐냐면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뇌를 3차원 지도로 만드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G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좌표가 있죠. X좌표, Y좌표의 입체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정보가 내가 청와대에 가봤던 경험이 들어있는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 정보를 빼고 다른 정보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보를 그대로 컴퓨터에 업로딩하면 몸은 없어지고 정보만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현재 이 기술이 2만 명의 부자들이 투자를 해서 2045년에 완성이 됩니다. 현재 기술은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나오고 싶으면 로봇에다가 탑재 로봇의 지능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고 홀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고 현재 이런 구조로 가는 기술이 이게 이제 마지막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가 하는 말이 지금 사피엔스 책에서 나온 얘기죠. 그런 기술들 기반은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문제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인공지능의 지금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죠. 대단하죠, 현재 기술이요. 뭐 다른 잡다한 것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술들만으로 우리가 현재 교육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방향을 잡아가야 되느냐. 물론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올 일들입니다. 근데 교육이라는 게 뭐 10년이면 긴 게 아니죠. 10년이 긴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실 수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요. 바꾸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알아내면 돼요. 예.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거기가. 그리고 인류가 문명을 만든 모든 게 곧 그 호모 사피엔스가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했던 게 지금 이렇게 찾아낸 거 아니에요. 다 알아낸 거잖아요. 그 이상 뭐 다른 거 있어요 인간에게? 아니 인간에게 무슨 저 물고기처럼 헤엄치는 능력이 아니면 뭐 치타처럼 달리는 능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야. 그죠? 그 능력이 바로 이제 와서야 부각된 거예요. 그 전에 한번 여러분 편단해 보실래요? 인류의 역사 중에서 인류 문명을 이만큼 만들어 놨던 거. 자, 보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보이죠? 불 만들고, 바퀴 만들고, 금속 만들고, 종이 만들고, 다. 이렇게 발명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살다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몇 프로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죠? 1%면 엄청난 거죠. 예, 뭐 0.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은 그들이 만든 이 기술을 배워서 이용했고. 그렇죠? 그게 전부.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답이 없다고. 아니면 그냥 살면 돼. 그럼 정부가 보조금 주는 거, 그것도 후진국은 해당 안 되는 거고. 아, 참, 여러분들 그 연금도 기대하지 마세요. 연금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몇 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여러분 100세라고 그랬죠? 지금 계획, 천만의 말씀, 100세는 무슨 100세예요. 보여줄까요? 100세는 꿈도 꾸지 마세요. 지금 꿈도 꾸지 말라는 게, 뭐, 일찍 죽는다는 게 아니라 장수의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현재 자료가 남은 장수자로서 여러분 생각할 때 몇 세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면 256세 예, 현재 자료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256세입니다. 그죠? 예. 1677년에서 1933년까지 24명의 부인과 180명의 자손. 예.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 텔로미어의 길이가 수명을 결정하는데 유전자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 텔로미어가 있는데 텔로미어가 수명을 결정하는데 이 텔로미어는 원래 120세까지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유전자적으로. 예, 분열 횟수하고 수명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0번 분열을 했다 그러면 120번 분열하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더 이상 분열이 안 돼요, 세포가. 그게 세포 사멸인데 이 사람은 지금 256세까지 분열이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 돌연변이가 있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돌연변이가 아니고 우리 텔로미어 안에 그런 기능이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예, 이번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예. 이것만 보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육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추는 것을 넘어서 육체 나이를 다음 소식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육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20년 전에 텔로미어가 발견됐고 98년에 텔로미어 기전이 발견됐고 노벨상 나왔고 그 다음에 2011년에 실험에서 드디어 영노화가 성공했습니다. 영노화라는 말은 거꾸로 젊어지는 거죠. 이게 뭐 죽냐 안 죽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그 동안으로 가는 거예요. 동안으로. 예. 자, 하버드에서 성공한 건데요. 그래서 보세요. 동물 실험이었는데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유전자를 조작해 일부러 늙게 만든 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80, 90대 노인으로 몸에 털이 빠지고 뇌 크기는 정상의 75%로 줄었습니다.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이 떨어졌고 생식 능력도 없습니다.
연구팀은 생물의 노화를 우리 세포 속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좌우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젊을 때는 길던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구팀은 텔로미어를 재생시키는 효소를 쥐에 투입했고 한 달 뒤 이 효소가 텔로머라이즈라는 효소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생물학계 아주 그냥 화두입니다. 화두. 텔로머라이즈를 도대체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왼쪽의 쥐처럼 몸에 털이 다시 나고 뇌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도 회복됐고 생식 능력도 되살아나 새끼도 낳았습니다. We were expecting an attenuation, a slowing of the aging process, remarkable reversal of many of the signs and symptoms. 네, 이게 지금 바로 그 영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가 역노화로 된다라는 것은 정말 인류 최초죠. 근데 그거를 결정짓는 게 텔로미어가 길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텔로머라이즈는 효소가. 근데 이 효소가 그럼 어디가 있겠냐고. 알고 봤더니 여러분 세포 중에 안 죽는 세포가 어떤 세포죠? 암세포죠. 바로 암세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암세포 안에는 이 텔로머라이즈는 효소가 자동 생산이 됩니다. 와, 신기하죠. 네. 그래서 죽지 않고 세포가 계속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텔로머라이즈를 좀 이제 실험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쥐에게 넣었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생식 기능까지 회복이 돼버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연구실에서 하는 텔로머라이즈를 집어넣을 수 있는 수준은 안 되죠, 우리는. 예, 왜냐면 그걸 텔로머라이즈를 찾아내가지고 뭐 어쨌든 유전자에 집어넣어야 되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음식물로 들어있는 텔로머라이즈를 먹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가 막 그냥 툭 그냥 몽땅몽땅 들어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사실은 15년 전에 저는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18세, 19세 때 이제 동양의학 백과사전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읽게 됐어요. 그때 그거 읽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건강 관리하고 꿈의 학교 하면서 인재 양성하는데 제일 첫 번 관문이 이 섭식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한 인지 관리, 음식을 통한 인성 관리.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식 영양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 다 나왔죠. 예. 예를 들어서 인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 막 이런 영양소에 의해서 인간의 그 인성과 인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연구를 했었죠. 그러다 이제 수백 권 책을 읽으면서 텔로머라이즈를 인지하게 됐고 실험을 제 몸에다 하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했습니다. 15년. 예.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15년 동안 진짜 감기 한 번을 안 걸린. 여러분 감기가 면역의 기준이잖아요. 예, 매년 걸리는 감기가 안 걸린다는 것은 뭔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뭐 피곤이라든지 현재 통증이 하나도 없다든지 복통, 두통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기하잖아요. 몸이 아파야 되는데 아픈 게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먹었길래 이제 그렇게 되냐 이거죠. 그때 발견한 노하우 하나만 지금 알려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안 되니까 하나만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발견한 게 바로 미세 영양소예요. 미세 영양소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지구상에 있는 영양소가 약 10만 종 된대요. 10만 종.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다 해봐야 미네랄, 비타민까지 다 하면 뭐 수백 종 나오는데 다 해봐야 1000종이잖아요. 알려진 게 뭐 1000종 그밖에 안 돼요. 더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씩 챙겨서 못 먹죠. 그럼 나머지 99,000종은 뭐예요? 다 미세 영양소라고 해요. 그냥 미세 영양소라고. 이름이 없어. 자, 그럼 그 이름 없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물학 전공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게놈 프로젝트 유전자가 나왔는데 유전자가 100이라면 3% 빼고 97%는 아무런 쓰임새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불렀죠? 정크 유전자라고 불렀잖아요. 예, 정크 유전자에서 아예 이제 뭐 하면 안 쓰는 쓰임새가 한 군데도 없는 유전자. 예, 그렇게 하고 3%만 사용된다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 97% 유전자를 움직이는 기제를 찾아낸 거죠. 그게 바로 미세 영양소였어요. 미세 영양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작은 움직임들이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발전 기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의 원인을 찾다 못 찾았는데 미세 영양소에서 찾았어요. 소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영양 분자를 찾아내가지고 입증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미세영양소가 인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냈는데 지금도 그 하나하나에 이름도 없는 데다가 뭔가를 찾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영양소를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다 해도 미세영양소는 없죠. 아예 비타민만 있는 거지. 어차피 그 골라낼 때 그것만 그 기종만 골라내니까. 그런데 미세영양소는 우리가 먹는 음식 안에 들어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주로 미세영양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땅에서 자라야 돼. 식물이. 그게 어디가 들어있어요? 미세영양이 제일 많은 데가. 깊은 산속. 그것도 이렇게 된 곳이 아니라 이렇게 부파인 곳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나무 잎사귀 쌓이고 썩고 유기물이 발생하고 하는 이런 데가 미세영양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라는 애가 뭐예요? 산삼이니 이런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나오는 야채들이 미세영양소에 보고해요. 그거 사 먹으려면 또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취나물을 재배한 걸로 먹으면 또 효과가 없어. 재배한 건 어차피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산에서 자라는 이 생물들하고 그 물이 이제 비가 와서 물이 흘러내려가죠. 어디로 가요? 이제 바다로 가죠. 모든 영양소는 다 어디로 가라앉아요? 뻘로 가라앉아요. 이 뻘 속이 지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영양소를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거기서 모든 화학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는 애들이 누구예요? 낙지, 조개 이런 애들이잖아요. 낙지 먹으면 뭐가 일어나요? 죽어가는 소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산에 있는 식물하고 바다에 있는 식물이 현재 미세영양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미세영양소가 있는 그 식물과 동물을 먹었을 때 우리에게 미세영양소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방금 말했던 그 텔로미어라든지 기타 모든 영양 조건들이 구축이 됩니다. 현재 우주인들이 나갈 때 수개월씩 나갈 때 다른 거 안 먹고 이끼 있죠. 이끼. 예, 이끼로 만든 영양을 먹는데 이끼만 가지고 먹는데 현재 이끼 단일 그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4만 종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먹어도 모든 영양이 다 채워지는 거죠. 이끼만 먹어도. 근데 뭐 이끼를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바다에서 매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비슷한 것들이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미세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그 동물들이 있었죠. 저기 산에 사는 동물들, 식물들 먹는 애들. 집에서 사는 가축들. 우리가 고기 먹을 생선 먹을 때, 자, 미세영양소 어디가 들어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머리, 그 다음에 창자, 껍질, 지느러미, 뼈, 꼬리. 자, 다 먹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죠. 버린 거 누가 먹었어요, 원래? 개가 먹었잖아요. 개하고 돼지 먹죠. 개하고 돼지가 그것 먹고 나면요, 1년 내내 안 아파. 그 돼지 우리에서 살면 우린 죽어버릴걸? 같은 동물인데. 안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파. 미세영양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갖고 이제 할 수 없이 개 잡아먹어. 보신탕이라고. 실제로 개 잡아먹고 그동안에 주었던 미세영양소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복이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에 섭식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음식 먹는 방법을 바꾸면 되겠죠. 어떻게 바꾸냐면, 자, 지금만 지키시면 돼요. 잘 못하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해줘도 못 지켜. 왜요? 음식은 맛으로 먹잖아요. 예. 저처럼 이제 그냥 맛이 아니라 약으로 먹어야 돼. 예, 저는 음식 먹는 시간이 그 투약 시간이에요, 투약 시간. 투약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투약할 때 맛으로 생각하나요? 쏘도 먹잖아요. 예. 쏘도 먹죠. 예. 그 투약으로 생각하고 먹는 거죠. 그래서 먹는 방식, 같이 식사하다가 사람들이 안 먹는 것만 먹으라고. 틀림없이 맛이 없어 안 먹거든. 맛이 없는 것들은 대체로 미세영양소가 많아요. 미세영양소가 많으면 맛이 좀, 네, 지금 우리가 뭐 달콤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녹황색 야채 있죠. 녹황색 야채도 좀 써요, 맛이. 네, 그런 게 미세영양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생선 같은 경우는 방금 말했던 대로, 예, 살만 빼고는 다 먹으시면 돼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모든 음식을 볼 때, 예, 안 먹는다, 먹기 싫다, 안 먹는다, 안 먹었던 거다, 이런 것만 골라서 먹으시면 돼요. 예, 우선 그것부터 지키시면, 예, 우선 보강이 됩니다. 예, 저도 한 15년 실험을 해와서 제가 실험 조건을 좀 만드느라고 음식만으로 한다 그러면 변수가 다른 요소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일치 안 한다. 예, 15년 운동을 안 하는 조건을 지켜왔어요.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었죠. 네, 원래 저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좋아했고 그런데 이 실험을 위해서 운동을 안 했으니까 아주 위험한 실험이었는데, 근데 결과는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을 안 먹는다. 네, 건강보조식품이든 뭐든 약을 일체 안 먹는다. 왜냐하면 그것도 영향을 받으니까. 오로지 음식만 가지고 승부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한번 맛없는 음식들을 중심으로, 안 먹어보는 음식 중심으로 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예고되는데 제일 큰 요소가 바로 수명의 장기화라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당장 150세, 200세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고민스럽죠. 예, 이제 뭐 국가에서도 연금 뭐 어떻게 책임질 수 없을 거고, 예,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겁니다. 이제 그거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냐 이거죠. 첫째 일이에요, 일. 그 다음에 수입. 물론 수입이 더 먼저겠죠. 그렇지만 이제 수입은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보조가 나오든 어쨌든 우리나라 정도면 그 정도는 커버가 되리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그러니까 수입은 걱정하지 말고 되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돼요. 일 없이 50년 살아보실래요? 다 안락사 선택 누를 거예요, 버튼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인공지능 사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저기 하긴 한데요. 제가 토의를 한번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5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애매한 상황이라서 토의를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얼마 안 나서 제가 좀 그대로 안 쉬고 그냥 하고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예, 좀 일찍 끝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계속해서 들어갑니다.